위험한 6부류의 사람들. 칼 융은 당신이 도와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진실이 있다. 가장 위대한 연민의 행위는 때로는 돕지 않는 것이다. 칼 융은 수십 년에 걸쳐 인간 심리에서 나타나는 위험한 패턴을 기록했다. 그는 특정 성격 유형을 돕는 것이 그들을 치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오히려 그것은 그들을 가능하게 만들고 심리적 성장을 막으며 그 과정에서 당신 자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킨다. 융은 이러한 사람들을 살아보지 못한 삶의 운반자라고 불렀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그들이 정확히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발견을 불안하게 만드는 점이 있다. 이들은 겉보기에 명백히 유해한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도움이 필요해 보이고 가장 도움받을 자격이 있으며 당신의 희생을 가장 받을 만해 보이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들을 당신의 심리적 안녕에 가장 위험하게 만든다. 융은 전통적인 도움이 완전히 역효과를 내는 6가지 특정 유형의 사람들을 확인했다. 이들에게서 에너지를 거두는 법을 배우는 것은 잔인함이 아니다. 그것은 양쪽 모두를 위한 유일한 정상의 길이다. 그래서 여기 질문이 있다. 당신은 구원자인가? 실제로는 구출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구해주고 있는가? 만약 이것이 익숙하게 들린다면 융이 평생에 걸쳐 지도처럼 그려낸 인간 심리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첫 번째 유형부터 시작해보자. 융은 그림자가 분노나 폭력이 아닌 환자들을 기록했다. 그들의 그림자는 훨씬 더 음험한 것이었다. 완전한 무기력, 이들은 살아보지 못한 삶과 너무도 완전히 동일시한 나머지 심리적 블랙홀이 되어버렸다. 당신이 그들에게 투자한 모든 에너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융은 이 상태를 정체와의 동일시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흔하다. 이들을 알아보는 방법은 이렇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지쳐있거나 어려운 시기를 겪는 중이 아니다. 그들은 행동하지 않음을 중심으로 하나의 정체성을 구축했다. 그들은 철학적 우월감을 사용해 실질적 마비 상태를 정당화한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린다거나 영감을 느껴야 한다거나 자신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융은 이를 즉시 간파했다. 이것은 지혜가 아니었다. 영적인 가면을 쓴 두려움이었다. 융이 묘사한 만성적 게으름의 사람은 하나의 일관된 패턴을 보였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 문제를 이해했고 해결책을 보았으며 행동하지 않을 때의 결과도 인정했다. 그러나 결코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융이 발견한 결정적 통찰이 있다. 당신의 도움은 이들에게 추진력을 만들어주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이 행동하기 위해 필요한 긴장을 제거한다. 당신이 그들의 무행동으로 인한 결과에서 구해줄 때마다 그들의 심리적 발달은 지연된다. 융은 이를 자신의 임상에서 반복해서 관찰했다. 일하지 않는 성인 자녀의 월세를 계속 내주는 부모, 끝없는 자기 탐구를 추구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모든 책임을 떠맡는 연인, 상황을 전혀 바꾸지 않으면서 끊임없는 정서적 지지를 제공받는 친구, 이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연민을 실천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융은 그들이 성장을 막는 심리적 목발로 이용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만성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자신의 선택이 지닌 온전한 무게를 느껴야 한다. 지속적인 무행동이 가져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를 경험해야 한다. 당신의 개입은 이 필연적인 위기를 지연시킨다. 융은 어떤 사람들은 그가 생산적인 고통이라고 부른 것을 통해서만 성장한다고 썼다. 잘못된 연민으로 그 고통을 제거하면 변화에 대한 유일한 동기를 제거하는 셈이 된다. 융은 자신의 사적인 기록에서 특히 드러나는 한 사례를 남겼다. 10년 동안 소설을 쓰고 있다고 주장하며 가족의 지원을 받아온 28세 남자였다. 그는 진정한 재능이 있었고 문학에 대해 세련되게 토론할 수 있었으며 언제나 돌파구 직전에 있는 듯 보였다. 그러나 소설은 결코 완성되지 않았다. 가족의 재정적 지원은 그가 창작적 열망을 완전한 삶 회피의 변명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현실과 마주할 필요를 없애주었다. 아버지가 마침내 지원을 끊었을 때에야 그는 자신의 패턴과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6개월 만에 그는 안정적인 직업을 얻었다. 1년 안에 그는 지난 10년보다 더 많은 글을 실제로 완성했다. 도움이 문제였던 것이다. 만성적으로 게으른 사람을 마침내 돕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들은 당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 할 것이다.
당신의 경계를 잔인함이나 버림, 혹은 당신이 진정으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증거로 포장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다른 조력자를 찾아낼 것이다. 그러나 가끔, 아주 드물게, 어떤 이들은 마침내 자신이 회피해 온 긴장과 마주한다. 그리고 바로 그때 실제 성장이 가능해진다. 당신의 역할은 그 순간에 곁에 있어주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역할은 그 순간이 오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멈추는 것이다. 그러나 융이 확인한 가장 위험한 유형은 만성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다. 그 구분은 훨씬 더 파괴적인 누군가에게 돌아간다. 융은 반복 강박이라고 부른 현상을 수년간 기록했다. 이 환자들은 잔인한 운명의 희생자라고 진심으로 믿으면서도 동일한 고통스러운 시나리오를 반복해서 연출했다. 등장인물은 바뀌었지만 줄거리는 완전히 같았다. 그들은 항상 배신당하고, 항상 버림받고, 완전히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이용당했다. 이 사례들이 융을 가장 불안하게 만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들은 의식적으로 자신의 패턴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심리적 드라마에서 특정 역할을 수행할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선택하고 있었다. 배신자, 버리는 사람, 자기애적 인물, 헌신을 회피하는 사람, 그리고 그들은 초자연적이라고 할 만큼의 정확성으로 일을 해냈다. 융은 반복 강박 중독자들에 대해 놀라운 사실을 관찰했다. 그들은 정확히 잘못된 사람을 찾아내는 무의식적 레이더를 가지고 있었다. 99명의 건강한 사람과 단 한 명의 트라우마를 재현해줄 사람이 같은 방에 있어도 그들은 자석처럼 그 한 사람에게 끌렸다. 이것은 불운이 아니었다. 무의식적 심리 구조였다. 이 레이더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융은 반복 중독자들이 건강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피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알아보는 미묘한 신호를 방출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포식자를 끌어들이고 보호자를 밀어내는 방식으로 자신의 상처를 드러낸다. 익숙한 방식으로 자신을 해칠 사람을 가려내기 위한 질문을 던진다. 예측 가능하게 경계를 침범할 사람을 찾기 위해 경계를 시험한다. 그들이 고통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낯선 성장보다 익숙한 고통을 무의식적으로 더 편안하게 느낄 뿐이다. 그러나 조력자에게 있어 진정으로 위험해지는 지점은 여기다. 반복 강박에 갇힌 사람을 구하려 할 때 당신은 그들의 패턴에서 벗어나게 돕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그들의 드라마에서 한 역할을 맡게 된다. 대개는 구원자의 역할이며 결국에는 그들의 끝없는 비극 속에서 또 다른 악당으로 재배치된다. 융은 이 변화를 반복해서 기록했다. 조력자는 진정한 연민으로 시작한다. 반복 중독자는 감사해 보이고 진전을 이루는 듯 보인다. 그러다 무언가가 바뀐다. 중독자는 익숙한 서사를 완성하기 위해 당신이 자신을 배신해야 할 필요를 무의식적으로 느낀다. 그래서 미묘하게 당신을 자극하고 시험하고 당신의 행동을 오해하기 시작한다. 결국 당신이 압박에 무너지거나 지쳐 물러나게 되면 어느 쪽이든 그들은 당신을 자신을 해친 사람들의 목록에 추가할 수 있게 된다. 당신의 도움은 인류에 대한 그들의 고발에서 증거가 된다. 패턴이 당신을 악당으로 요구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당신의 도움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 들어보라. 당신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경계를 세우면 그들은 당신이 가장 필요할 때 자신을 버렸다고 말한다. 당신이 그들의 선택에 대해 우려를 표현하면 그들은 당신이 모두와 마찬가지로 통제적이고 판단적이라고 주장한다. 당신이 결과를 마주하도록 물러서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결코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대본은 이미 쓰여 있다. 당신은 오래전에 다른 누군가가 써놓은 역할을 연기하고 있을 뿐이다. 반복 강박에 대한 융의 처방은 급진적이었다. 무대에 오르지 말 것. 그들의 드라마에서 어떤 역할에도 지원하지 말 것. 유일하게 안전한 선택은 완전히 참여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트라우마를 재현하는 데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진정으로 검토하려는 의지와 전문적인 치료 개입이 결합될 때에만 패턴을 깨뜨릴 수 있다. 당신의 연민 어린 도움은 이 과정을 대신할 수 없다. 치료가 우정이 실패하는 지점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는 치료적 관계에는 조력자가 패턴에 흡수되지 않도록 하는 내재된 경계가 있기 때문이다. 치료사는 구해주지 않고 감정적으로 얽히지 않으며 환자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바로 이 구조가 패턴이 마침내 그 안에 갇힌 사람에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융이 식별한 세 번째 유형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를 공포에 빠뜨렸다. 그들이 노골적으로 위험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완벽하게 위장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페르소나 동일시형 완벽주의자들로 무의식 속에서 진정한 자아가 질식하는 동안 흠잡을 데 없는 외적 이미지를 유지하는데 모든 정신적 에너지를 투자한 사람들이었다. 융은 누구나 페르소나를 쓴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것은 집단적 공간에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가면이다. 그러나 이들은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다. 가면을 자신의 정체성과 혼동한 것이다. 그들은 연기가 되어 연기자를 잃어버렸다. 이것이 융이 말한 완벽한 인간 문제를 만든다. 사회적 기대에 지나치게 적응한 나머지 진정한 자아와 그림자와의 모든 연결을 끊어버린 사람이다. 이들을 알아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기묘할 정도의 사회적 완벽함. 그들은 항상 옳은 말을 알고 적절한 감정을 보여주며 모든 상황에 대한 정확한 반응을 제시한다. 그러나 그들의 곁에는 공허함이 느껴진다. 기술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지만 상호작용에는 인위적인 성질이 있다. 그들은 결코 나쁜 날이나 부적절한 반응, 인간적인 불일치를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주의 깊게 관찰하면 융이 묘사한 연기적 특성을 알아차릴 수 있다. 그들의 표정은 반박자 늦게 도착하는데 마치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반응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상대의 에너지를 기이할 정도로 정확히 반영하여 각 사회적 상황이 요구하는 존재가 된다. 깊이 있어 보이지만 어떤 진정성도 드러내지 않는 문구로 말한다. 그들과의 대화는 표면적으로는 즐겁지만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물과 상호작용하는 느낌이어서 이상하게도 지치게 만든다. 그들의 집, 소셜미디어, 삶 전체는 잡지 화보 같은 완벽함으로 큐레이션 되어 있다. 그러나 융은 그 큐레이션 뒤에 무엇이 있는지 경고했다. 끔찍한 공허함이다. 완벽한 이미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자기 자신을 거부한 나머지 남아있는 진정한 자아가 거의 없다. 그리고 거부된 모든 부분은 무의식에 축적되어 압력을 형성한다. 그러나 융이 발견한 수년의 헛된 노력을 구해줄 사실이 있다. 당신의 도움은 언제나 그들의 완벽한 이미지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된다. 실제 문제와의 의식적 접촉이 없는 사람은 도울 수 없다. 문제를 인정하는 순간 페르소나의 균열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들은 수십 년에 걸쳐 그것을 구축해왔다. 당신이 도우려 하면 그들은 관심을 듣지 않는다. 판단을 듣는다. 당신의 지지 제한을 가면을 꿰뚫어봤다는 증거로 해석한다. 이것이 페르소나 동일시형 개인들이 도움의 면역인 이유다. 그들을 돕려는 시도는 원래 문제에 비해 훨씬 과도한 방어 반응을 촉발한다. 그들은 불완전함의 존재를 암시하는 도움을 받아들이느니 완벽의 환상을 유지하는 편을 택한다. 융은 이들이 종종 가면을 확증해주는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싼다고 관찰했다. 그들의 강인함을 칭찬하는 가족, 압박 속에서도 우아함을 존경하는 친구들, 사회적 기대를 완벽히 수행하는 것을 축하하는 공동체, 연기를 의심하는 사람은 체계적으로 배제된다. 그리고 진정으로 위험한 부분이 있다. 융은 관찰했다. 페르소나가 완벽할수록 결국의 그림자 분출은 더 파괴적이다. 거부된 모든 그림자 측면은 사라지지 않는다. 밀폐된 용기 속의 심리적 압력처럼 무의식에 축적된다. 결국 그 압력은 방출된다. 완벽한 부모가 붕괴되어 가족을 버리고 모범적인 직원이 사기나 횡령을 저지르며 영적 지도자, 가성추문이나 재정적 착취로 적발되고 헌신적인 배우자가 모든 것을 파괴하는 불륜을 저지른다. 융은 이러한 폭발을 반복해서 기록했다. 페르소나가 높을수록 추락은 더 파괴적이다. 그는 페르소나 동일시형 개인들이 그림자 분출을 마치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일처럼 완전히 이질적인 힘에 사로잡힌 것처럼 경험한다고 기록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이 측면들을 너무 완전히 부정했기 때문에 마침내 드러날 때 압도적인 힘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분출 동안 그들의 관계에는 무엇이 일어나는가? 융은 페르소나 완벽주의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종종 완전히 기습을 당한다고 관찰했다. 연기가 너무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했다. 폭발은 아무 데서나 나타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융은 그것이 수년,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되어 왔음을 이해했다. 진정성 없는 모든 순간이 압력실의 또 하나의 벽돌이었다. 당신의 역할은 이들을 돕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할 수 없다.
오직 그들만이 가면을 벗고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직면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은 결국 그것이 자신을 부술 때까지 페르소나를 유지하기로 선택한다. 자비로운 반응은 당신의 존경이나 염려로 가면을 확증하는 일을 멈추는 것이다. 연기에 참여하지 말라. 그것이 가능한 유일한 진정한 도움이다. 그리고 그마저도 박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당신을 배제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페르소나 동일시보다 더 위험한 네 번째 유형이 있다. 융은 이들을 무의식적 그림자, 투사자라고 불렀으며 그들을 이해하는 것은 당신의 평판, 관계, 그리고 정신을 구할지도 모른다. 이들은 살아보지 않은 삶과 인정되지 않은 어둠을 절대적 확신으로 타인에게 투사한다. 그들은 단지 현실을 오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완전히 현실처럼 느껴지고 타인에게도 점점 더 현실이 되는 대안적 현실을 만들어낸다. 융은 이것이 겉보기에는 정상으로 보이는 사람들에서 그가 기록한 가장 위험한 심리적 패턴이라고 썼다. 그림자 투사가 작동하는 방식은 이렇다. 투사자가 자신 안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모든 것은 무의식적으로 배출되어 당신에게서 보이게 된다. 자신의 이기심을 견딜 수 없다면 놀라운 확신으로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인식한다. 자신의 조작성을 부정했다면 당신이 자신을 조종한다고 확신한다. 부정이 강할수록 투사는 더 확신에 차 있다. 이것을 끔찍하게 만드는 것은 그들의 완전한 확신이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주로 자신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특성을 당신이 지니고 있다고 진정으로 인식하며 모순되는 정보에는 눈을 감은 채 그 인식을 지지하는 증거를 모은다. 융은 그림자 투사자들이 역사를 다시 쓰고 중립적 사건을 재해석하며 파괴적인 효과로 타인들을 자신들의 왜곡된 현실로 끌어들인다고 관찰했다. 융은 이를 현실 왜곡장이라고 묘사했다. 투사자는 당신을 잘못 보는데 그치지 않고 다른 이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왜곡된 렌즈를 통해 당신을 보게 만든다. 이것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투사자의 절대적 확신은 관찰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만든다. 누군가가 감정적 강도로 반복해서 숨은 동기를 비난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비난에 진실이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한다. 투사자는 너무 확신에 차 있고 너무 감정적으로 영향받아 보인다. 어쩌면 그들이 뭔가 실제를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것이 가족이 희생양이 된 구성원을 공격하게 되는 방식이고 직장에서 무고한 직원이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방식이며 근거 없는 혐의로 공동체가 개인을 파괴하는 방식이다. 실제로는 그림자 투사자가 폭풍의 중심이 되고 다른 모든 사람은 그 왜곡장에 휘말린다. 융은 이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한 사례를 기록했다. 한 환자가 자신의 자매가 가족에게서 훔치고 노모를 조종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증거로 수십 가지 사건을 제시할 수 있었다. 자매의 친절은 조작이었고 관대함은 죄책감이었으며 관심은 통제였다. 환자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을 이 인식으로 끌어들여 자매가 사실상 파문당하도록 만들었다. 수년 후 집중 치료를 받은 뒤 그녀는 자신이 자매에게서 보았던 모든 특성이 실제로는 자신의 부정된 그림자였다는 사실을 공포 속에서 깨달았다. 조작적이고 통제적이었던 것은 바로 자신이었다. 그러나 자신의 인식에 너무 확신했던 나머지 투사의 근거에 자매의 가족 관계 전체를 파괴해버렸던 것이다. 당신의 도움은 그림자 투사를 관통할 수 없다. 당신이 그들의 오인을 바로잡으려 하면 그들은 당신의 교정을 자신들이 투사하고 있는 바로 그 특성의 추가 증거로 해석한다. 당신이 조작적이지 않다고 부정하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조작적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당신이 실제 동기를 설명하면 그것은 당신의 기만을 입증하는 증거로 비틀어진다. 당신이 사실을 제시하면 그들은 거짓을 본다. 당신이 취약함을 보이면 그들은 전략을 본다. 투사장 안에서는 이길 수 있는 수가 없다. 융의 프로토콜은 절대적이었다. 즉시 철수하라. 그들을 설득하거나 자신을 방어하거나 그들의 인식을 틀렸다고 증명하려 하지 마라. 그림자, 투사자는 모순되는 증거의 면역이다. 당신의 사실은 흡수되어 그들의 투사를 지지하는 데이터로 변형될 것이다. 유일하게 안전한 대응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조직해 집단적 망상으로 끌어들이기 전에 전략적으로 물러나는 것이다. 그리고 융의 가장 소름 끼치는 관찰은 이것이다. 그림자 투사자는 그가 말한 집단을 왜곡된 현실로 종종 성공적으로 모집한다. 이들은 날아다니는 원숭이들, 즉 투사자의 서사를 믿고 그 투사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된다.
그들은 당신의 소위 끔찍한 특성을 직접 경험한 적이 없다. 그러나 투사자의 확신은 너무 강력하고 감정적 고통은 너무 진짜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2차 인물들은 그 투사를 사실로 받아들인다. 갑자기 당신은 하나의 왜곡된 인식이 아니라 거짓말을 중심으로 조직된 전체 시스템과 맞서게 된다. 융의 탈출 프로토콜에는 단계가 있다. 첫째, 합법적인 갈등이 아니라 투사와 마주하고 있음을 인식하라. 둘째, 그들이 역사를 다시 쓰기 때문에 자신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기록하라. 셋째, 투사자에게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멈춰라. 넷째, 투사장 밖의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현실을 유지하라. 다섯째, 가능하다면 완전히 철수하라. 여섯째, 이것을 이성, 증거, 연민으로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투사자는 자신의 그림자 작업을 스스로 해야 한다. 당신이 대신해줄 수는 없다. 그러나 융이 가장 충격적으로 여긴 점은 이것이다. 그림자 투사자는 개인적 관계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전체 사회 시스템을 오염시킨다. 가족이 그들의 투사를 중심으로 조직되고 직장은 무고한 직원을 집단 공격하며 공동체는 현실적 근거가 없는 투사된 비난에 따라 개인을 파괴한다. 투사자는 심리적 폭풍의 중심이 되어 자신 안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바로 그 특성을 공격하도록 다른 이들을 무의식적으로 모집한다. 당신의 역할은 폭풍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지, 투사자가 외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기상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다. 다섯 번째 위험한 유형은 이전의 모든 패턴에 거의 도움을 줄 수 없게 만드는 한 가지 요소를 더한 것이다. 자아 팽창이다. 이들은 단지 자신의 그림자를 투사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훨씬 넘어서는 원형적 에너지와 동일시했다. 그들은 구원자, 예언자, 재판관 또는 깨달은 자에게 사로잡혔다. 융은 이를 원형 동일시라 불렀고, 겉보기에는 기능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위험한 심리 상태 중 하나로 여겼다. 원형 동일시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융은 원형이 집단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초개인적 패턴이라고 이해했다. 현자 노인, 위대한 어머니, 영웅, 트릭스터, 이것들은 어떤 개인의 자아보다 훨씬 큰 에너지다. 건강한 심리 상태에서는 이러한 패턴에 일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개인적 정체성과 혼동하지 않는다. 우리는 현자 노인의 위치에서 가르칠 수 있다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닌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다. 우리는 위대한 어머니의 위치에서 돌볼 수 있다가 한계와 욕구를 지닌 존재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러나 팽창된 개인은 이 경계를 잃는다. 그들은 작은 개인적 자아를 거대한 원형적 에너지와 동일시한다. 그들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예언자 원형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가 된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 치유자를 잠시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치유자라고 여긴다. 개인적 정체성은 원형에 삼켜지고 이제 그들은 통합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것에 의해 사로잡힌다. 융은 팽창된 개인이 영적으로 진화했거나 도덕적으로 우월하거나 지적으로 깨달은 것처럼 보인다고 관찰했다. 이러한 겉보기의 고향은 명백한 자기애자보다 그들을 훨씬 더 위험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기 때문이다. 추종자들은 자신들이 적절히 담아낼 수 없는 초개인적 내용을 자아와 동일시한 사람을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여기 융이 상세히 기록한 경고 신호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동기를 결코 의심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그림자에는 완전히 눈이 멀어 있다. 그들에게 결점에 대해 물으면 여정에 있다거나 교훈을 배우고 있다는 영적 상투어로 말할 뿐이다. 그러나 진정한 불확실성도, 진짜 자기 탐구도, 자신의 행동이 말하는 가치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진솔한 의심도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원형적 확신과 동일시했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넘어섰다. 그들은 이견을 유용한 정보가 아니라 진실 그 자체에 대한 저항으로 해석한다. 당신이 그들의 관점에 의문을 제기하면 다른 시각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진실에 저항하는 것이다. 당신은 자아에 갇혀 있다. 당신은 그들의 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 당신은 그들의 빛의 위협을 느낀다. 그들은 이견을 정당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의견을 가진 한 사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형적 진실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엄청난 카리스마와 경직된 사고를 동시에 지닌다. 동일시한 원형은
그들에게 자석 같은 존재감을 부여한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끌리고 영감을 받고 변화되었다고 느낀다. 그러나 그 카리스마 아래에는 완전한 심리적 경직성이 있다. 오직 하나의 옳은 길만 있으며 그것은 그들의 길이다. 사실 그것은 그들의 길이 아니라 길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융은 다양한 형태의 팽창을 기록했다. 구원자형 팽창은 자신이 모두를 구해야 하며 다른 이들은 자신의 개입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믿는다. 구루형 팽창은 자신을 잠든 대중을 깨우는 깨달은 스승으로 위치시킨다. 재판관형 팽창은 자신을 도덕의 중재자로 여기며 악을 폭로하고 잘못을 처벌하도록 부름받았다고 느낀다. 각 유형은 자신의 특별한 역할을 확신하며 자신의 팽창이 실제로 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에는 눈이 멀어 있다. 그들의 추종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융은 깊이 우려스러운 패턴을 관찰했다. 팽창된 개인의 추종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리적으로 작아진다. 그들은 자신의 인식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팽창된 자의 판단에 의존하며 그들의 사명을 지지하는 데 삶을 조직한다. 그들은 자신의 내적 권위와의 접촉을 잃는다. 그것을 전부 팽창된 지도자에게 투사했기 때문이다. 이는 추종자의 축소가 지도자의 팽창을 먹여 살리는 상호의존적 시스템을 만든다. 당신의 도움은 팽창된 사람에게 닿을 수 없다. 그들은 자신을 도움을 초월한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이들을 돕는 자이며 깨닫지 못한 이들을 가르치는 깨달은 자다.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어떤 제안도 그들의 고양된 상태를 인식하지 못한 당신의 실패로 해석된다. 융은 팽창된 개인이 결국 작은 자아를 원형적 에너지와 동일시하는 데서 오는 정신적 긴장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한다고 경고했다. 페르소나는 원형의 무게를 무기한 지탱할 수 없다. 그러나 붕괴 이전에 그들은 종종 추종자들에게 파괴적인 피해를 준다. 융은 신성한 인문이라고 주장하며 학생들을 성적으로 착취한 영적 스승들, 더 높은 목적을 섬기고 있다고 확신하며 직원들의 삶을 파괴한 기업 지도자들, 우월한 지도를 제공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자녀들에게 심리적 상처를 준 부모들을 기록했다. 팽창은 그들이 자신이 끼친 해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원형의 빛과 동일시한 반면 원형의 그림자에는 완전히 무의식적이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붕괴가 올 때 그것은 종종 장관처럼 드러난다. 구원자는 구원이 필요했던 존재로 밝혀지고 구루는 심각하게 깨닫지 못한 존재로 폭로되며 재판관은 타인을 비난했던 바로 그 죄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다. 융은 팽창된 개인이 자신의 붕괴를 어둠의 세력에게 공격당하는 피해로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고 관찰했다. 그들은 여전히 진정한 자기 성찰에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몰락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당신의 역할은 그들을 붕괴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만이 자신의 팽창이 만들어낸 정신적 긴장을 다룰 수 있다. 당신의 역할은 그들의 추종으로 모집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개인적 온전함을 지키는 것이다. 존경이나 복종으로 그들의 팽창을 먹여 살리지 마라. 그것이 가능한 유일한 진짜 도움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융이 확인한 마지막 유형은 다른 유형들보다 덜 위험해 보일 수 있지만 이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들이야말로 당신의 연민을 가장 쉽게 속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통합되지 않은 공감자들이다. 매우 민감한 개인들로서 타고난 감정적 충격 흡수기이지만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말해 그들은 자신의 지성, 자신의 힘, 그리고 경계를 설정할 권리를 통합하지 못했다. 이들은 모든 것을 본다. 타인의 상처를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게 인식한다. 문제가 명백해지기 전에 이미 기능 장애를 감지한다. 집단이 무의식적으로 무시하기로 합의한 집단적 그림자를 느낀다. 그러나 이 재능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대신 그들은 자신의 민감함이 짐이라고 믿도록 조건화되었다. 자신의 인식은 틀렸고 자신의 욕구는 중요하지 않다고 배웠다. 이들을 알아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린다. 존재하는 것 자체에 대해 사과한다. 관계나 시스템에서 정확한 문제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인식에 따라 행동할 힘이 없다고 느낀다. 너무 민감한 것, 너무 감정적인 것, 너무 과한 존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사회는 그들의 재능이 저주라고 가르쳐왔다. 너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해왔기 때문에
그들의 인식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스스로의 인식을 신뢰하지 못한다. 융은 이들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기록했는데 그 안에서 실현되지 않은 잠재력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망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다. 체계적으로 자신의 힘을 억누르도록 교육받은 강력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민감함은 기능장애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교한 데이터 수집 능력이었다. 미세한 표정을 읽고 숨겨진 감정을 감지하며 거짓말을 알아차리고 어떤 공간의 심리적 분위기든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인식을 신뢰하기보다 침묵시키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돕는 것이 방조가 된다. 당신의 역할은 그들을 위해 상황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도움은 오직 인정과 역량 강화의 형태여야 한다. 그들의 민감함이 곧 강점임을 강화하라. 그들의 인식이 기능장애가 아니라 데이터임을 확인해 주어라. 그들의 재능은 정보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수집하는 것임을 이해하도록 도와라. 그들은 모든 사람의 고통을 떠안지 않아도 된다. 그것을 관찰하고 이해하고 관여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은 그들의 그림자 통합 작업을 대신해 줄 수 없다. 그들은 스스로 명료성의 사건에 도달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그들의 패턴 인식이 마침내 사람들을 좋게 보려는 욕구를 압도하는 순간 스스로를 침묵시키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인식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말이다. 이 변형은 서두를 수 없으며 외부의 도움으로 촉진될 수도 없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심리적 필연성에서 나와야 한다. 융은 자신의 사례 기록에서 이를 명료성의 사건이라 불렀다. 그것은 보통 배신을 통해 찾아왔다. 공감자는 자신이 보호하고 방조해온 누군가에게 너무 깊이 상처받아 전체 심리 구조가 한 번에 폭발적인 순간에 전환되었다. 변명해주던 사람이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는 순간 공감자가 억눌러왔던 모든 관찰들이 파괴적인 명확함으로 의식 속에 쏟아져 들어왔다. 명료성의 사건 이후에는 무엇이 일어나는가? 융은 아름답고도 두려운 변화를 관찰했다. 공감자의 그림자 통합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자신의 인식이 처음부터 정확했음을 인정하며 지성을 되찾았다. 이전에는 허락하지 않았던 경계를 설정하며 힘을 되찾았다. 자신을 보호할 권리를 되찾아 자신을 소진시키는 사람과 상황으로부터 에너지를 거두어들였다. 변형된 공감자는 융이 선택적 공감이라 부른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민감함을 잃지 않았다. 분별력을 얻었다. 여전히 모든 것을 느끼되 무엇이 자신의 에너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식적으로 선택했다. 그들은 조작의 면역이 되었고 멀리서도 그것을 알아보았다. 그들의 재능이 더 이상 착취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포식자들에게 심리적으로 위험한 존재가 되었다. 융은 이 패턴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한 환자에 대해 기록했다. 그녀는 남편의 알코올 중독과 불륜이 자신이 충분히 지지하지 못한 탓으로 취급되는 결혼 생활을 15년간 이어왔다. 그녀는 모든 거짓말을 감지했고 모든 배신을 느꼈으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인식을 의심하고 자신을 탓하며 더 노력하도록 훈련받아왔다. 명료성의 사건은 남편이 불륜을 유지하기 위해 아이들의 대학 적금을 훔쳐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찾아왔다. 무언가가 부서졌거나 정확히 말하면 마침내 통합되었다. 6개월 만에 그녀는 결혼을 끝냈고 철벽 같은 경계를 세웠으며 자신의 삶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민감함은 줄어들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의 기능 장애를 방조하는 데 사용되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과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었다. 통합되지 않은 공감자를 그들이 스스로 벗어나야 할 상황에서 구해주면 이 중요한 통합을 지연시키게 된다. 그들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면 그들 자신의 힘을 발견할 기회를 빼앗게 된다. 그들의 힘이 아니라 피해자 서사를 인정해주면 그들이 초월해야 할 바로 그 패턴 안에 가두게 된다. 융은 이에 대해 분명했다. 공감자를 계속 구해주는 조력자는 공감자의 각성을 방해한다. 그렇다면 통합되지 않은 공감자에게 건강한 도움은 무엇인가? 피해자가 아니라 그들의 힘을 비춰주어라. 누군가의 끔찍한 행동을 설명할 때 상대가 얼마나 끔찍한지에 집중하지 말고 왜 그 자리에 머물기로 선택하는지를 묻게 하라. 그들이 정확한 인식을 말할 때 그것을 무시하도록 돕지 말고 그 인식을 인정하라. 너무 민감한 것이 두렵다고 말할 때 민감함을 지성 수집으로 재구성하고
고통이 아닌 힘으로 이끌어라.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은 자신의 통합을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그것을 강요할 수도 구해줌으로써 이끌 수도 없다. 명료성의 사건은 올 때 오며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 통합을 혼자서 통과해야 한다. 당신의 역할은 잘못된 도움으로 그 과정을 막지 않는 것이다. 융이 이 6가지 위험한 유형 모두에 대해 발견한 것은 이것이다. 당신이 그들을 더 이상 방조하지 않는 순간 그들은 자신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심리적 긴장과 마주하게 된다. 이것은 잔인함이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가능한 유일한 진짜 연민이다. 진정한 연민은 타인의 고통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의 주권을 존중하고 스스로의 도전에 맞설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다. 융은 마침내 이 6 유형에게서 에너지를 거두는 법을 배운 조력자들에 대해 놀라운 사실을 기록했다. 그들은 차갑거나 단절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깊이 배려하지만 그 배려가 흐르는 방향을 전략적으로 보호하는 선택적 공감자가 되었다. 그들은 구원받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최고의 봉사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진정한 봉사는 자신의 빛을 보호하여 심리적 블랙홀에 소진되지 않고 실제로 비출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각 유형을 떠올려 보라. 만성적으로 게으른 사람에게는 쿠션이 아니라 결과가 필요하다. 반복 중독자는 또 하나의 드라마 상대가 아니라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 페르소나 완벽주의자는 더 많은 찬사가 아니라 붕괴가 필요하다. 그림자 투사자는 교정이 아니라 거리가 필요하다. 과대 팽창한 예언자는 더 많은 추종자가 아니라 붕괴가 필요하다. 통합되지 않은 공감자는 구조가 아니라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아무리 선이라 해도 당신의 도움은 이들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변형을 방해한다. 세상에 대한 당신의 가장 큰 기여는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모든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변화를 원하는 사람과 자신의 패턴을 방조해줄 누군가를 원하는 사람을 구별하는 지혜를 기르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변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들은 패턴은 그대로 둔 채 고통만 멈추길 원한다. 당신의 연민 어린 개입은 종종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들의 고통을 변화에 필요한 임계치 이하로 낮추는 동안 기능 장애는 그대로 유지된다. 만성적으로 게으른 사람에게서 물러나라. 반복 드라마에서 역할을 거부하라. 완벽한 페르소나를 더 이상 확증하지 마라. 그림자 투사자에게서 물러나라. 과대 팽창한 예언자를 따르지 마라. 통합되지 않은 공감자는 강화하되 구해주지는 마라. 이것은 버림이 아니다. 이것은 최고의 존중이다. 당신은 그들이 자신의 심리적 작업을 마주할 수 있는 능력을 존중하는 동시에 진정으로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이다.